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교복 정책은 내년에 12개 지자체로 확대될 방침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복지를 확대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천명한 상황에서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또 지자체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자체 무상 복지 확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용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상급식, 또 무상교복, 또 뭐 반값 등록금,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가 좀 확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대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도 두 분의 생각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상희 대표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먼저 그 무상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예.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무상복지 하면 마치 공짜 복지 내지는 퍼주기 복지 이런 개념인 것으로 이해되기가 쉽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를 복지에다가 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무상복지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별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 사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무상복지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상복지라는 용어보다는 정확한 용어는 국가복지의 확대 뭐 이런 정도로 국가복지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정확하게 어법을 이제 쓸 필요가 있는데 이 복지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미리 낸 세금 혹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게 공짜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미리 내놓았던 것을 필요한 시점에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이 미리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리 내놓은 세금이 없었으면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그 시점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이 그 기회에 공정한 부여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국가의 복지를 마치 이렇게 무상이나 공짜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요즘 그 복지를 많이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네. 그 속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해보죠. 네,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말씀을 다시 네. 해주시면 네. 좋겠고요. 허 교수님께서는 이 지자체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이상희 교수님 말씀에 우선 동의합니다. 네. 이 복지 무상이란 말을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세금이다. 세금은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내년도 신년 예산이 512조 3천억이 이제 의회를 통과했는데 예. 그 세수는 지금 481조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예산을 편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복지 예산 지금 이제 고교 무상 교육 문제도 내년에 들어올 세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당연히 그 복지는 늘어나가고 복지 국가론에 저는 동의하는데 네. 문제는 과연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 지금 저 팽창 예산입니다. 아주 빠르게 나라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2015년 15년 전에는 358조였고 내년에는 500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0%가 이미 5년 동안에 그러면서 국가 부채도 사실 그 2000년에 들어서 우리가 100조 부채 시대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741조입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7.4배가 늘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빚이 1인당 얼마냐면 국민 1인당 부채가 어린아이건 뭐 어른이건 1,42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겠는가? 2,87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계부를 쓰더라도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제 복식부기를 하죠 누구나.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무상교육체를 자꾸 늘려나가는 것인데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이
세금이다. 그런 점에서 공짜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아,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복지 고교 무상 교육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요. 네. 네네. 그런데 왜 또 1년을 앞당기는가? 내년 아. 4월에 선거가 다가오는데 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선심성으로 가느냐는 거죠. 아 지금 고교 네, 무상교육 말씀 네, 주셨어요. 교수님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야 네. 되는데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한 뭐 74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 올해 예산이 반영된 내년에는 아마 한 800조 원 정도까지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복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이건 굉장히 이건 중요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국가 부채가 740조 원에서 800조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국가 채무의 비율은 40% 선에서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은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분모에 해당되는 GDP가 지금 한 2천조 원 되는데요. GDP의 크기가 계속 커지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잘못하면 GDP의 크기가 커지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네. 오그라드는 위축되는 이런 이제 수축 경제가 조기에 오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빚이 엄청난 부담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저희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복지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복지는 우리는 그냥 공짜다, 낭비다, 소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뭐 고교 무상교육 말씀을 주셨으니까 왜 1년을 더 앞당겼는지조차도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하긴 해야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앞당겼느냐? 그 국정과제 일정에서 왜 1년을 앞당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쓸 돈을 봐가면서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국가 채무가 우리 아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100조였는데 지금 741조로 늘었다. 근데 문제는 국가 채무 속도가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나 뭐 시장 군수님들, 정치인들 지금 그분들이 그 임기 동안에 막 퍼주고 선심하고 돌아서면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좋으나 일단 맞들이면은 그걸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경직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복지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은요, GDP의 지금 10.5%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21%인데요. 우리는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밖에 복지를 안 하는 그야말로 저복지 국가인데 지금 복지가 마치 많은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저는 못 될까 봐 오히려 저는 성장을 지금 걱정해서 복지와 성장이 같이 가야 되는 시기에 복지가 너무 지금 뒤처져 있다. 이런 투자적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사실 뭐 정부가 일단 하라고는 또 했지만 뭐 돈을 다 대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방의 교육청마다 반발이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뭐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을 이제 앞당겼죠. 당장 2학기부터 이제 고 3학년들한테는 등록금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담을 앞으로 21년에는 이제 완성을 해놓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를 보내면은 전액 국가가 다 해주겠다. 등록금 안 내도 된다. 그것은 이제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근데 앞당겨졌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 재원 마련을 얼마나 꼼꼼히 검토했느냐.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5%를 부담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교육청하고 중앙정부가 50%씩 하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47.5%가 교육청, 중앙정부가 그게 교육 예산이죠. 41.5%, 나머지 5%는 자 지자체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지자체에 나오는 예산도 보면은 세금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어떻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는가? 교부금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교육 예산 가운데 얼마를 받아와야 되고, 그것도 물론 세금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교부금을 받아야 됩니다. 해당 광역단체에서. 거기서도 의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해당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원천은 그 재원의 원천을 따라 들어가 보면 전부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세, 지방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죠. 네. 과연 그것이 감당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물론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교육청마다 지자체마다 야 이거 자꾸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일단 공약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죠. 일단 뭐 감당하기 힘든데 돈을 자꾸 쏟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GDP가 연간 2,000조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GDP가 큰 나라죠. 예.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무상 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고등학교 교육 지원 사업에 2조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간 2조 원. 네.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투자다라고 봐야 되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소위 말해서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안 하다가 이제 하게 된 건데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 사실은 굉장히 망신스러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시지탄이다. 늦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만든 얘기인데요. 36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의무교육과 그 무상교육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무상교육인데, 근데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보면 OECD 하면 선진국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입이 좀 상대적으로 늦었죠. 그리고 그 경제 수준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만 불, 10,000 불 드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그것보다 우리 늦었으니까 물론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에 집어넣어 있고 그동안 우리 단계적으로 해왔죠.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지금 실시했고 이 다음 단계가 고등학교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금의 문제예요. 세금 우리나라는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우리는 사실 내는 사람이 대부분 다 부담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의 50%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아주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소득이 작든 많든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인컴 있는 곳에 텍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는 늘려나가고 개인세도 자꾸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20%를 두들겨서 40%가 열광하면 그걸 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배경이 전혀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조세의 기반을 더 예. 넓히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세로 십시일반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세를 해야 된다 말씀. 조세 형평성을 말하는 조세 거죠. 형평성을 지금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건데요. 네.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너무 많거든요. 근로소득자 중에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안 한 내고 푼도 안 계시니까 내죠.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네. 이 말씀 하시는데 네네. 이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가지신 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여전히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세요. 어떤 네. 의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75님이 무상교육 혜택 3년 받자고 평생 세금 노예 올려주셨어요. 네, 9700님이 1년에 세금 800만 원 넘게 내는데 저는 무상으로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무상교복 같은 거 안 할 때가 먹고 살기 더 좋았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6546님이 무분별한 복지 혜택 반대 OECD와 자꾸 비교 마세요. 네, 8801님 국회의원 세비에서 세금을 안 떼니 무념무상하네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9090님이 예산도 협의통과 못 시키는 정치력으로 퍼주기의 혈안이 되어 있다. 퍼주기에 대한 지적을 또 네. 해주신 게 있고요. 0787님은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으로 복지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좀 써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402님이 교육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복지부터 시작해야 된다. 교육비 부담 절감은 필수다. 올려주셨네요. 네, 0197님 무상복지 안 한다고 그 돈으로 더 뜻있는 곳에는 안 쓸 듯 매년 멀쩡한 아스팔트 보도블록 교체는 이제 그만이라고 비판적인 문자 주셨네요. 네, 4606님이 세금 아까워요. 더 내기 싫어집니다. 네, 8060님 무상복지 시대적 흐름 필요하죠라고 짧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1061님 무상복지 반대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민적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앞서 지금 시청자분들 교복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상교육 전면 시행 전에 지자체들이 이제 무상교복 도입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무상교복 도입 지자체가 8군데가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작했죠. 원래 그 전에는 저기 저 해남에서 했었고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부 말을 안 듣고 그냥 했어요. 그 저 성남시장 하실 때 2015년에. 근데 정부가 그 가난한 학생들한테 교복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작년 2월에는 아주 총리가 나서 가지고 복지부의 그 기본적인 방침을 뒤집었죠. 그냥 보편 복지로 가자는 겁니다. 그냥 그 철회하고 다 뭐 무상 교복 논아주자. 그런데요, 지금 원래 그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접근을 우리 정부가 지금 대단히 그 잘못하고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먹고 살기 힘든 소외 계층, 그러니까 우리 일분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차별적으로 해서 선별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죠. 빈곤한 노인들, 결손가정, 장애인 이런 데다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20% 된다고 치면 그게 이제 일분위죠. 일분위 최소득층, 저소득층들 거기에다가 빈곤을 집중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표가 20%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80%에다가 다 그래서 보편복지로 간 거지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고 지난 정부도 다 보편복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복지비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받는 저소득층은 부족하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주니까 뭐 나쁘지 않다. 국가 빚은 늘어난다. 지금 교복을 이제 공짜로 준다는데 왜 교복만 줍니까? 교통비도 줘야 되고 신발도 사주고 교과서도 사주고.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라는 총리는요 81년에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대학원도 다 무료로 해줬고 유학비도 다 공짜로 줬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국가는 해준다.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냐? 포용 성장,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게 책임질 수 있는 그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금을 뜯어야 되거든. 그래서 세금을 뜯는다 이런 표현도 그리고 좋은 표현은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럼 세금을 걷어들여요. 복지에 대한 교수님 지금 복지에 대한 저 불편한 심기를 자꾸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심어드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부정적 여파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저는 복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두루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복지가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때다. 왜냐하면 복지의 크기가 GDP 대비 복지의 크기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지 후진국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이 된 전례가 없습니다. 일정한 경제 성장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 소득 한 2만 불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복지에 대한 투자 없이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전례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OECD 선진국들은 전부 다 경제 성장이 일정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갔단 말이에요. 이때 복지는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개념이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없냐?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유능한 법이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와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의료라든지 복지, 보육, 교육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일종의 경제학적 가치제 내지 우량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우리도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필수적인 필수적이다라고 겁니다. 말씀해 경제학적 주신 거네요. 가치제이고 우량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죠. 네. 또 예. 이런 가운데 또 지자체에서 그 대학 등록금 지원하는 부분도 안 짚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보니까 강원도 화천군에서 3년 이상 이제 실제로 거주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이상을 성적을 유지를 한다면 뭐 4년 등록금 4년. 전액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3년 이상 살면은 살고 성적 이상 어느 정도 나오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 도시가 지자체가 화천만은 아니죠. 뭐 네네네. 안산도 있고 전국에 이제 막 시작들을 경쟁적으로 합니다. 등록금식으로 예, 어느 한쪽이 하면 예. 이제 경쟁적으로 예. 하죠. 옆에 동네는 하는데 왜 우리 안 하느냐? 화천이라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화천은 예산이 인구가 한 2만 4천이 되고 지방 자립도라고 그러죠. 네.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게 8.8%예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그 군의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우리 하는 거겠죠?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의 자식이 어디 대학을 가면 우리 보태줍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군수님은요, 물론 화천은 그 산천어 축제로 2003년에 대박이 났는데 이제 네네. 또 다른 군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그 납세자들은 또는 이 유권자들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8.8%의 낮은 그 재정 자립도지만 내가 가서 돈을 얻어오겠다. 자, 교부금을 도에 가서 얻고 중앙에 가서 내가 만들어 오겠다. 그 돈은 다 세금이거든요. 그 이제 역량을 발휘하겠다. 그거를 우리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세금이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뭐 기숙사비도 일부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라는 나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 우리 베네수엘라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그리스의 사회당 정부가 이런 포퓰리즘으로 해서 약 20년 만에 국가가 어떻게 망했는가 아, 네. 그걸 한번 보고 나면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복지로 하거든요. 네네. 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제학했어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강의하다가 들어와서 사회당 집권하는 81년에 뭘 했냐면 모든 거를 다 국유화시키고 교육에 대해서는 미국 유학비까지 대줬어요. 모든 건 다 원하면 다 해준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 2009년 되면 국가 디폴트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나 그리스의 시민들은 당했죠. 네. 젊은이들이 지금 실업률이 50%가 네. 넘었었죠 네. 한때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나라는 거지 나라입니다 그리스. 네. 축구는 알겠습니다. 잘하지만 그 나라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망했어요. 네. 저희 생방송이니까요. 네, 우리는 짧게 우리는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처럼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자, 저는 대학 등록금은 저는 기회의 보편적인 제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국가가 대학 교육을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저는 이것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네. 저는 국가가 못한 것을 지방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가가 중앙 정부, 국가 복지로 이걸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은 전부 다 예. 대학 교육까지를 국가가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중앙 정부의 어떤 알겠습니다. 좀 이행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보는 복지의 관점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허희영 교수 이상희 공동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